전래 동화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알 수 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조상님들이 중요히 여긴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많은 5아이.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둘이서만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일 산신령님께 자식 하나만 얻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간절히 빌었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가자고 말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스님에게 물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시원하게 물 한 잔을 마신 스님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매일 산신당에 오셔서 뭔가를 열심히 빌고 계시던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식 하나만 갖고 싶다던 자신들의 소원을 스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단지에다가 두 분의 오줌을 담아서 10달을 묻어두면 분명 원하던 자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스님의 말씀대로 단지를 묻어서 10달 동안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10달이 지나자 그 단지 속에 아주 잘생긴 사내아이가 생겨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단지손이라고 지었지요. 단지손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덩치가 커지며 아주 듬직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웃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힘이 아주 장사였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나무를 할 때도 힘센 남자들이 몇 명이 해야 될 몫을 혼자서 거뜬히 해낼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귀한 자식 단지손이가 한없이 대견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집을 떠나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겠어요. 그래야만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비록 저와 헤어져서 서운하시겠지만 저를 보내주세요. 단지손이는 세상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그런 단지손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항상 몸 조심하고 많은 걸 배워서 오도록 하거라. 단지손이는 큰절을 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한 산길을 걷던 단지손이는 휘어졌다 일어섰다 하고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한 아이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단지손이는 그 아이를 깨우며 물었어요. 나는 단지손이라고 해. 도대체 넌 누구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콧김이 센 콧김손이야. 나는 세상에 구경을 하러 가는 길이야. 단지손이와 콧김손이는 뜻이 잘 맞았습니다. 둘은 빠르게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열심히 산길을 함께 오르던 단지손이와 콧김손이는 어디선가 쏟아지던 물벼락에 그만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소나기가 오나? 빠르게 산꼭대기로 올라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보니 웬 아이 하나가 벼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단지손이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손이라고 해. 너는 도대체 누구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오줌을 가장 많이 누는 오줌손이라고 해. 세상에 구경을 하러 오늘 집을 나왔어. 역시나 세 명은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곧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지손이와 오줌손이 그리고 콧김손이는 길에서 고기를 잡는 배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단지손이는 또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그렇게 커다란 배를 어깨에 메고 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세상 구경을 함께 떠나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렇구나. 나는 배를 메고 다니는 배손이라고 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세상 구경을 떠나고 싶은데 끼워주겠니? 네 사람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넷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세상 구경을 떠나게 되었죠. 단지손이와 콧김손이 그리고 배손이와 오줌손이는 먼 길을 걷다가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모두들 벌떡 일어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곳을 바라보니 아주 먼 곳에서 무쇠신을 신은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땅을 흔들어대며 걷다니 도대체 넌 누구니? 단지손이가 물었습니다. 나? 나는 무쇠신을 신고 다니는 무쇠손이야. 지금은 세상 구경을 떠나는 중이야. 역시나 다섯은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섯 친구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열심히 걸은 다섯 친구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죠. 그때 배손이가 저기 멀리 외딴 집을 발견했어요. 우리 저기 보이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쉬고 가자. 다섯 친구는 배손이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어장창 하고 부서지더니 호랑이 떼가 들이닥쳤어요. 어흥,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프니 당장 너희들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단지손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그 어림없는 소리.
겁이 없는 다섯 친구에게 배고픈 호랑이들이 내기를 하자고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이기면 살려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지면 다 잡아먹을 테니 그리 알거라. 어흥. 내기라고? 좋아, 어떤 내기인지 드러나 보자. 단지손이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는 첫 번째 내기로 나무 베기를 이야기했어요. 저기 있는 나무를 누가 더 많이 베는지 한번 시합을 해볼까? 다섯 친구와 호랑이들은 나무 베기에 나섰습니다. 호랑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베었지만 곧 지쳐서 헉헉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섯 친구들은 맨손으로 퍽퍽 나무를 베었고 콧김으로 휙휙 무쇠신으로 쿵쿵거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호랑이들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좋아, 이번엔 우리가 졌다. 두 번째 내기는 둑 쌓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호랑이들이 둑을 쌓았다가 물을 모아서 둑을 무너뜨리면 다섯 친구가 강 아래서 쏟아져 내리는 물을 다시 막아내는 내기였지요. 호랑이들이 둑을 무너뜨리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힘이 아주 센 단지손이가 아주 커다란 바위를 휙 하고 던졌어요. 쏟아지던 물은 그 바위에 꽉 막혀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흥, 이번에도 우리가 졌다. 그럼 다음 내기를 해보도록 하자. 호랑이들은 세 번째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내기는 나무 쌓기였어요. 호랑이들이 나무를 집어 던지면 다섯 친구들이 그 나무를 받아서 쌓아야 하는 것이었죠. 만약 다 쌓지 못하고 나무들이 무너져 내리면 다섯 친구의 패배가 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들은 너무나 빠르게 나무를 집어 던졌지만 다섯 친구는 척척 나무를 받아서 단숨에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번 내기에서도 또 지게 된 호랑이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몰래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하하, 꼼짝 못하겠지?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까불다니 너희들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흥! 다섯 친구는 점점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오줌손이가 바지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이 오줌손이의 맛을 보여주겠다. 오줌손이가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오줌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더니 폭포처럼 순식간에 불을 꺼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나서는 홍수처럼 아래쪽에 있는 호랑이들을 덮쳐갔습니다. 아유, 어프, 오우, 호랑이 살려! 호랑이들은 허우적거리며 오줌에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차오르는 오줌손이의 오줌에도 다섯 친구들은 배손이의 배에 얼른 올라타고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들의 위협에서 빠져나오게 된 다섯 친구들은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세상 구경길을 떠났답니다. 쏘가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일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 게으름뱅이를 보는 아내는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목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서 나무라도 좀 해와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게으름뱅이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게으름뱅이는 곧장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또 게으름을 피우며 여기저기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한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던 게으름뱅이는 멀리서 어기적 풀을 뜯고 있는 소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거참 소팔자가 상팔자구만. 저렇게 느긋하게 풀이나 뜯으면서 살고 싶네 그래.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소를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노인이 그런 게으름뱅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저 소처럼 되고 싶은 겐가? 게으름뱅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 소처럼 되고 싶네요. 정말로.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마치 무엇에 씌인 것처럼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은 산속 깊은 곳에 다 쓰러져가는 창고로 게으름뱅이를 이끌었습니다. 그 창고의 문을 여니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가면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가면탈을 골라서 써보게나. 아, 그 소의 가면탈은 저쪽에 있고. 게으름뱅이는 한참을 구경하더니 소의 가면탈을 골라서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소의 가면탈이 게으름뱅이의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머리에서 소의 뿔이 불쑥 자라났습니다. 머리에 뿔이 생겼네? 뿔이 다 자라나자 이번에는 온몸에 털이 수북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선 꼬리가 쑥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너무 신기해서 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려고 하였는데 입에서는 그저 음모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게으름뱅이는 완전히 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태연히 게으름뱅이 소의 곧비를 끌고는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장터의 소시장에 게으름뱅이를 데려가자 사람들은 새로운 소를 구경하기 위해서 하나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벌려보기도 하고 몸을 툭툭 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말을 해보려고 열심히 소리를 내었지만 음모
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거참 소리가 좋은 게 건강한 놈이구만. 한 농부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마음에 들어해 사게 되었습니다. 이 소는 밭에서 나는 무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하며 소를 팔았습니다. 농부의 집으로 끌려온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논과 밭에서 쉴 새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농부가 채찍으로 때려대니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난 소가 아니야.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음모 소리만 났습니다. 매일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나 돼서야 외양간 구석에서 몸을 뉘이고 쉴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게으름뱅이 소는 음모 하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농부는 또다시 소를 끌고 일을 나가려 하였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어 너무 힘들었던 게으름뱅이 소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이거 건강한 놈인 줄 알고 샀더니만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농부는 화가 나서 소에게 채찍질을 하며 억지로 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침 밭으로 가던 중 무밭을 지날 때였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소는 농부를 뿌리치고 있는 힘껏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소가 미쳤나? 왜 이래? 소는 있는 힘껏 밭에 있는 무를 뽑아서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무를 꿀꺽 삼키자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소의 꼬리가 쏙 하고 빠지고 온몸의 소털들도 갑자기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난 뿔까지 뚝 하고 떨어지더니 다시 예전의 게으름뱅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농부는 소에서 갑자기 변한 게으름뱅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농부에게 게으름뱅이는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다!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없어진 줄 알았던 남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딜 갔었던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집을 나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게으름뱅이는 그렇게 울고 있는 부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앞으로인데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오. 게으름뱅이는 그 뒤로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소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술구슬. 옛날 어느 바닷가에 한 착한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고 부인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어느 때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도통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영 고기가 잡히지 않는구만. 그만 돌아가야겠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었습니다. 오! 어부는 깜짝 놀라서 낚싯대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 큰 고기인가 보다. 열심히 낚싯대를 끌어당기니 엄청나게 큰 잉어 한 마리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야, 월척이구나. 어부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갑자기 물고기가 말을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물고기가 말을 하다니! 어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꼭 그 은혜를 갚을게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큰 눈망울에 맺혀있는 물고기의 눈물을 보자 어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놓아주마.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말거라. 결국 어부는 아쉬웠지만 물고기를 놓아주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새 쫄쫄 굶게 된 어부는 배고파하는 부인을 위해서 오늘은 꼭 물고기를 잡으리라 다짐하고 다음날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한참을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보이지 않던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그 어부님이신가요? 이번에는 말하는 거북이를 보고 어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제 오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군. 맞나보군요. 안녕하세요. 어부님, 저는 바다의 용왕님께서 보내셔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용왕님이 말이냐? 네, 맞습니다. 용왕님께서 어부님을 꼭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가시지요. 어부는 거북이의 등에 타고 용왕님이 살고 있는 용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는 내내 어부는 자신의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거북이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자 커다란 용궁이 보였습니다. 용궁 앞에는 용왕님이 어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부님. 어제 나의 아들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용궁에서 편히 쉬고 마음껏 놀다 가십시오. 어부는 눈앞에 놓여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재미있는 용궁의 구경거리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부는 갑자기 집에서 굶고 있는 부인이 생각났습니다. 아차,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집에서 제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가신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하였는데. 용왕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리려는 어부를 용왕의 아들이 불러 세웠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이것으로 다 갚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긴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부는 용왕의 아들이 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영롱히 빛나는 푸른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구슬은 무엇입니까? 어부는 물었습니다. 그 구슬을 들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드릴 겁니다. 어부는 구슬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소중히 간직하고 거북이의 등을 타고 용궁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부인을 만나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겠소? 그러자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오래돼서 다 무너져 가니까 새 집을 달라고 해봐요. 어부는 푸른 구슬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한 채 주려무나. 그러자 푸른 구슬이 반짝반짝 거리더니 엄청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에 어부와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눈을 떠보니 눈앞에 다 쓰러져 가던 집이 글쎄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부와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구슬을 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들을 주렴. 그러자 눈앞에 떡하니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어부와 부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신비한 푸른 구슬의 소문이 마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 건너 살고 있는 어부의 욕심 많은 친구가 그 사실에 매우 셈이 났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 푸른 구슬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구슬을 가지고 가서 그 신기한 푸른 구슬과 바꿔 가져와야겠어. 욕심 많은 친구는 어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나. 이게 얼마만인가?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어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 욕심쟁이 친구는 어부 부부가 자는 사이에 푸른 구슬과 자신의 가짜 구슬을 바꿔놓고는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히히히, 이제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 어부와 부인이 일어나 보니 웬걸 커다란 기와집은 어느새 예전에 살던 오래된 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넘쳐나던 창고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부는 친구를 찾아보니 그 욕심쟁이 친구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어부는 방에 가서 구슬을 가지고 나왔는데 금세 그것이 가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부인, 그 친구 녀석이 내 구슬을 훔쳐간 것 같소.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부와 부인은 욕심쟁이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속상해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어부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야, 우리가 그 구슬을 찾아다가 주인님께 돌려드리자. 개는 그 말을 듣고 코를 킁킁거리며 지난번 찾아왔던 욕심쟁이 친구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될 거야.
개와 고양이는 열심히 냄새를 쫓아서 드디어 욕심쟁이 친구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개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야, 이제 그 구슬을 어떻게 되찾아야 될까? 개야, 잠시만 기다려봐. 고양이는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쌀을 훔쳐먹고 있던 쥐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쥐의 꼬리를 발로 밟고서는 쥐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푸른 구슬을 찾아서 나한테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을 찾아서 다 물어가 버릴 거야. 쥐는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욕심쟁이 친구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푸른 구슬을 찾아서 고양이에게 가져왔습니다. 고양이는 의기양양하게 구슬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와, 고양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어서 주인님께 가지고 가자.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개와 함께 달렸습니다. 얼마간 달린 뒤에 큰 강을 앞에 두고 수영을 잘 못하는 고양이는 개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열심히 헤엄을 치던 개는 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고양이야, 구슬 잘 가지고 있지? 하지만 고양이는 입에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야, 왜 대답이 없어? 설마 구슬을 잃어버린 거야? 고양이야, 왜 대답이 없냐니까? 너 혹시... 구슬이 걱정이 된 개가 끊임없이 고양이에게 물어보자 답답해진 고양이가 순간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 잘 가지고 있다니까? 그때였어요. 고양이가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이 퐁당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너 때문에 구슬을 떨어뜨렸잖아. 결국 개와 고양이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아쉬워서 그날부터 강가에 나가서 혹시나 구슬이 떠내려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고양이 앞으로 떠내려왔습니다. 휴, 배가 고팠는데 이 물고기나 먹어야겠다. 한참을 구슬을 찾던 고양이는 그 물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물고기를 먹고 있는데 뭔가 엄청 딱딱한 것이 이빨에 씹혔습니다. 아야! 이 뭐야 이거? 아니, 이건 그 푸른 구슬이잖아. 고양이는 너무 신나서 그 구슬을 입에 물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와 부인은 구슬을 물고 온 고양이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바로 잃어버린 푸른 구슬이잖아. 어머, 고양이야,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부와 부인은 고양이가 너무 고맙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고양이를 집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개는 집 밖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고, 고양이는 집 안에서 예쁨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님과 안진뱅이. 어느 마을에 장님과 안진뱅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아주 친해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님이 안진뱅이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아침부턴 어쩐 일인가? 안진뱅이가 묻자 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밖으로 나가세나. 저 산 너머 옆마을에 아주 용한 의원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자네의 아픈 다리를 고쳐줄지도 모르니 빨리 가지 않으면 차례가 늦어질 것이네. 그래?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만. 자네 눈도 고쳐줄 수도 있겠어. 그런데 나는 걸을 수가 없고 자네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산을 넘어 저 마을로 의원을 찾아간단 말인가? 그러자 장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발이 되어주게. 난 자네의 눈이 되어주겠네. 장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진뱅이 친구를 업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가게나. 둘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험한 산길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안진뱅이를 업은 장님이 헉헉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가? 마침 저기 냇가가 있으니 좀 쉬어가세. 저 앞으로 한 20걸음만 더 가보게나. 그렇게 냇가에 간 둘은 냇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진뱅이가 물을 퍼서 장님에게 주고 자기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진뱅이가 물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황금이네. 연못 속에 커다란 황금이 있어. 그러자 장님도 놀라 말했습니다. 뭐? 황금이라고? 어디 있는지 설명해보게. 내가 들어가서 가져와 보겠네. 안진뱅이의 설명을 듣고 장님은 더듬더듬 연못에 들어가 황금을 건졌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먼저 보았으니 자네가 이 황금을 갖게나. 장님은 안진뱅이에게 황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나를 업고 이곳까지 왔으니 자네 거지. 두 친구는 계속 서로 황금을 양보했습니다. 안 되겠네. 둘로 나눌 수도 없으니 그냥 두고 가세나. 장님은 황금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와서는 안진뱅이 친구를 업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 정상에 거의 올랐을 때였습니다. 네, 이놈! 냉큼 이리 오거라. 누군가 난데없이 장님과 안진뱅이에게 호통을 치며 불렀습니다. 그 업고 있는 놈은 내려놓고 나를 업어라.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었습니다. 장님은 말했습니다. 나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자 양반이 말했습니다. 어허, 잔말 말고 당장 나를 업지 못할까? 어찌할 바를 몰라 장님이 전전긍긍하고 있자 안진뱅이가 문득 황금이 떠올랐습니다. 산 아래 연못에 황금이 있습니다요. 안진뱅이가 하는 황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황금? 그 말 틀림없겠지? 양반은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양반은 황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못 안에 금빛 구렁이가 한 마리 보였습니다. 으아! 구렁이다! 놀란 양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장님과 안진뱅이에게 와서 감히 구렁이를 황금이라고 속이다니
얘기 이놈들아! 하며 크게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양반의 이야기를 들은 안진뱅이는 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황금이 있었는데 구렁이라니 가서 확인해 보세나. 혹시나 또 누군가 연못에 앉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 구렁이를 몰아내 놓아야겠네. 그렇게 두 친구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장님에게 엎인 채 연못을 들여다보는데 아니 이번에는 황금이 2개나 보였습니다. 아이고 둘일세. 그러자 장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구렁이가 2마리나 있단 말인가? 아니 황금이 2개나 있단 말일세. 뭐라고? 장님이 깜짝 놀라 굽혀있던 허리를 펴자 안진뱅이가 그만 장님의 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안진뱅이의 다리에서 우지끈 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안진뱅이의 굽어있던 다리가 펴졌습니다. 세상에 내 다리가 쭉 펴졌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 말을 듣고 장님은 깜짝 놀라서 두 눈을 떴습니다. 아니 나도 세상이 보이네. 보여. 놀라 떠진 두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와 장님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금을 가져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고 그 후에도 서로 돕고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의 간.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다 깊은 곳에 아름다운 용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일 없던 용궁에 아주 큰 걱정거리가 생겼죠. 그것은 용궁의 주인인 용왕님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용궁에 있는 좋은 약은 모두 다 써봤지만 용왕님의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고민 끝에 아주 먼 바다에 사는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용왕님을 한참이나 진찰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왕님의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비록 이 병이 낫기 어려운 병이긴 하나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해보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용왕님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용왕님. 하지만 그 토끼란 녀석은 꾀가 많기로 유명해서 그 간을 얻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용왕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하였습니다. 내 병에 토끼의 간이 약이라고 하니 누가 땅으로 가서 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중에 거북이가 짧은 앞발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한 번도 토끼를 본 적이 없었던 거북이는 용궁의 문어 화가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지고 부지런히 땅으로 향했습니다.
거북은 느린 걸음으로 육지를 기어다니며 열심히 토끼를 찾았지만 토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휴, 힘들어라. 도대체 토끼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그때 눈앞에 이상한 동물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얼른 문어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림이랑 똑같네. 저게 바로 그림 속의 토끼잖아. 거북이는 몹시 흥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척 거북은 태연하게 토끼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였지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저 바다에서 오는 거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멋지다고요? 저는 여기 사는 토끼라고 해요. 맞구나. 드디어 토끼를 찾았어. 거북은 속으로 만세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토끼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유명한 토끼님이시군요. 제가 유명하다고요? 그럼요. 저 바다에서는 이 육지의 동물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런 토끼님께서 우리 용궁에 가신다면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참 아쉽군요. 거북이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토끼는 금방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용궁이라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용궁은 이 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과 보석들이 가득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인어들이 춤을 추는 잔치가 열리죠. 토끼님께서 가시면 분명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실 겁니다. 거북이의 말에 토끼는 눈을 번쩍 뜨고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끼님? 저와 함께 용궁에 가보시렵니까? 저는 가보고 싶긴 한데 제가 헤엄을 못 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 등에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제 등에 편하게 올라타서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토끼는 신이 나서 망설임 없이 거북이의 등에 폴짝 올라탔습니다. 거북이는 마음속으로 옳거니 됐다 하고 생각했지만 태연한 척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토끼와 거북은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용궁으로 향했죠. 용궁에 도착하자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연 거북이의 말처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었거든요. 토끼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거북이는 그런 토끼를 더 꿰어내기 위해서 용궁 여기저기 멋진 곳만 골라서 토끼에게 보여주었죠. 얼마간 용궁 구경을 마치고 거북이는 용왕님에게 토끼를 데리고 갔습니다.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어서 이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지요. 허허, 그래 거북아, 정말 애썼구나.
어서 이리로 저 토끼를 잡아 끌고 오너라. 토끼는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꽁꽁 묶여서 용왕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토끼로구나. 미안하지만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토끼 너의 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저의 간이요? 아니 그럼 제 배를 가르겠다고요? 토끼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생각했죠. 그러더니 토끼는 갑자기 깔깔깔깔 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용왕님, 그 간이 필요하신 거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용왕님께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까짓 거 간쯤은 언제라도 제가 내어드릴 수 있는데 거북이가 말을 했다면 제가 진작에 드렸을 겁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럼요. 아, 그런데 저는 간을 보름 동안은 뱃속에 넣고 다니다가 나머지 보름 동안은 햇볕에 잘 말린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마침 그 간을 말리느라고 바위 위에 꺼내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간이 필요하신 줄 알았다면 기다렸다가 간을 가지고 왔을 텐데. 위를 어쩌죠? 아니,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그럼요. 제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면 제 배를 지금 갈라보세요. 토끼는 배를 쑥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머리를 잡고 인상을 팍 쓴 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간이 꼭 필요하시다니. 그러면 얼른 가서 가져와야겠네요. 용왕은 결국 토끼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거북이를 함께 보내서 혹시라도 토끼가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었죠.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북이의 등에서 깡총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을 보면서 말했죠. 나를 속인 내 녀석이 정말 괘씸하지만 너는 너대로 사정이 있으니 내 이번만은 용서해주마. 다시는 나를 속이려 들지 말거라.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는 깡총깡총 빠르게 뛰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거북이는 느린 걸음으로 토끼를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그런 토끼의 뒤를 끝까지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리고 토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가오는 거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구나. 너도 불쌍하니 내 숨겨놓은 약초를 너에게 주겠다. 어쩌면 이 약초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지도 모른다. 내가 즐겨 먹는 약초거든. 토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북이에게 약초를 던져주고는 다시 깡총깡총 도망을 쳤습니다. 거북은 더 이상 토끼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한 채 토끼가 던져준 약초를
소중하게 싸들고 돌아가서 용왕님께 드렸습니다. 토끼가 준 약초를 먹은 용왕님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저 충직한 거북이에게 큰 상을 내리거라. 건강해진 용왕님은 크게 기뻐했고 거북은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닷속 용궁은 다시 전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답니다.